한국 반도체 앞으로 전면 금지하겠습니다. 일본의 충격 선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대체 가능한 부품일 뿐이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단 72시간 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도 대만도 실패한 HBM 양산을 해낼 수 있는 건 한국뿐이었죠. 일본 제조업 전체가 멈추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28시간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일본 정부 고위 관료가 한국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고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은 8%로 곤두박질치며 정권 붕괴의 신호탄이 울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일본 산업의 숨통을 조인 대한민국의 완벽한 역공. 지금부터 그 놀라운 사건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본 영상은 한일 반도체 산업의 미래와 지정학적 위기를 교육적 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대체 가능한 부품일 뿐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32년간 그 답을 몸으로 체득해 온 사람이에요. 도쿄 본사에서 시작해 서울 주재원 7년, 삼성과 SK의 클린룸을 제 발로 밟아왔습니다. HBM, EUV 공정 칩. 이게 뭔지 아십니까? 대체 불가능한 기술이에요. 전 세계 어디에도 한국만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없죠. 47조 원. 연간 거래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끊겠다고요? 제 손에는 재고 시트가 들려 있었어요. 28시간. 일본 제조업 전체가 멈추는데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토 케니치. 그 오만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2025년 12월의 도쿄는 유난히 추웠어요. 총리 관저 브리핑룸은 최고급 카펫이 깔린 밀실이었는데 그날따라 공기가 묘하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선리 반도체 공급망 총괄 본부장 자격으로 그 자리에 초대받았어요. 정부가 중대 발표를 한다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참석했죠.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가 단상에 오르는 순간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너무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오늘 저는 일본 경제의 새로운 장을 선언합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목소리가 브리핑룸을 가득 채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펜이 바삐 움직였어요. 저는 뒷줄에 서서 그녀의 입술을 주시했습니다. 일본은 한국 반도체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제 안보를 위해 공급망의 완전한 자립을 선언합니다. 순간 브리핑룸이 폭발했어요. 관료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천장을 때렸죠. 경제산업성의 고위 관료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축하 인사를 나눴어요. 하지만 저는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가 부들부들 떨렸거든요. 그건 제가 직접 작성한 재고 현황 보고서였어요.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반도체 재고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숫자들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28시간, 32시간, 35시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산 칩 공급이 끊기면 각 기업의 생산 라인이 멈추는데 걸리는 시간이었어요. 서울에서 7년을 보낸 저는 한국 반도체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삼성의 평택 공장, SK하이닉스의 이천 공장. 저는 그곳의 클린룸을 수백 번 드나들었습니다. 새벽 3시에 긴급 호출을 받고 달려간 적도 있었고 엔지니어들과 밤새 기술 회의를 한 적도 있었죠. 그들이 어떻게 불가능을 일상으로 만드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를 예로 들어볼까요? 이건 AI 반도체의 핵심이에요. 엔비디아의 GPU가 제 성능을 내려면 반드시 HBM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양산할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삼성과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정도예요. 그런데 마이크론은 기술력에서 한국 기업들에 한참 뒤처져 있었습니다. 사실상 한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EUV 공정칩은 더 심각했어요. 극자외선 노광 장비로 만드는 초미세 반도체인데 이건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만이 양산 가능한 기술이었습니다. 일본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일본은 이 분야에서 이미 20년 전에 경쟁에서 탈락했어요. 그런데 그걸 끊겠다고요? 대체선이 어디 있다고요? 저는 브리핑룸 한 구석에서 조용히 숫자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47조 원.
일본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의 연간 규모였어요. 이 중에서 HBM과 EUV 칩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품목들이죠. TSMC에 연락해볼까요? 하지만 대만도 상황이 녹록지 않았어요. 그들 역시 한국산 메모리 없이는 완제품을 만들 수 없었거든요. 박수 소리가 잦아들 무렵 다카이치 총리가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경제 독립 선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나라에도 목줄을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관료들이 다시 한번 환호했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도쿄의 야경이 보였어요. 도쿄타워의 붉은 불빛, 시부야의 네온사인, 긴자의 화려한 쇼윈도. 이 도시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불빛들이 며칠 뒤면 하나둘 꺼지기 시작할 거라는 걸요. 경제산업성의 미야모토 국장이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오늘 발표의 실무 책임자였어요. 얼굴에 승리감이 가득했죠. 사토 씨, 어떻습니까? 역사적인 순간 아닙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미야모토 국장, 재고 현황 보고서 보셨습니까? 그가 손을 저었어요. 그런 건 실무진이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중요한 건 정치적 메시지예요. 일본이 더 이상 한국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사토 씨는 너무 걱정이 많아요. 우리에겐 3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면 됩니다. 3개월이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HBM 하나 양산하는데 최소 2년이 걸려요. EUV 칩은 5년도 모자랍니다. 3개월 안에 대체하겠다고요? 그건 화성에서 쌀농사 짓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었어요. 저는 관절을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12월의 도쿄는 정말 추웠어요. 하지만 제 등에 흐르는 식은땀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한국의 박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삼성의 전략 임원이었고 서울주재원 시절 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였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다 차가운 한국어 안내 멘트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재중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이미 결정을 내린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TV를 켜자마자 리모컨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NHK 아침 뉴스에 경제산업성의 미야모토 국장이 출연해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낯익은 얼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라이 마사토. 일본 최대 전자기업 연합의 CTO였죠. 두 사람은 화려한 조명 아래서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일본의 소부장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미야모토 국장이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어요. 한국은 우리가 만든 소재와 부품, 장비로 반도체를 조립하는 나라일 뿐입니다. 본질적인 기술력은 일본에 있어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3개월 안에 모든 공급선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3개월이라고요? 어젯밤에도 같은 말을 들었지만 TV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이 말을 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였어요. 이건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였죠. 아라이 CTO가 마이크를 넘겨받았습니다. 삼성의 수율 90%라는 숫자 다들 들어보셨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숫자를 믿지 않습니다. 그가 비웃듯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통계를 교묘하게 조작하는 데 능숙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보면 그렇게 높은 수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일본 엔지니어들이 보기에 그건 사기에 가깝습니다. 저는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업계의 CTO가 맞나 싶었어요. 저는 7년 동안 삼성과 SK의 현장을 직접 밟아본 사람입니다. 새벽 3시에 클린룸에 들어가 엔지니어들과 함께 공정을 점검한 적도 있었어요. 그들의 수율이 사기라고요? 저는 그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밤낮 없이 일했어요. 공정 하나에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찾을 때까지 집에 가지 않았죠. 장비 세팅을 0.01mm 단위로 조정하고 온도와 습도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관리했습니다. 그렇게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수율을 사기라고 비하하다니요. 저는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TV 속에서 미야모토 국장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정부는 이미 대체 공급망 확보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했습니다. TSMC와 마이크론, 그리고 인텔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 중이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 능력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들어보였어요. 이 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계획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합니다. 저는 그 보고서가 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경제산업성에 제출했던 원본 데이터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였어요. 제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HBM 대체 불가, 최소 24개월 소요. EUV 칩 대체 불가, 최소 36개월 소요. 자동차용 MCU 재고 28시간, 즉각적 위기 예상. 그런데 미야모토 국장이 들고 있는 서류에는 모든 숫자가 낙관적으로 바뀌어 있었죠. 오전 10시 저는 경제산업성 본청으로 향했습니다.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됐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이미 20명 남짓한 관료들과 기업 임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분위기는 의외로 들떠 있었습니다. 마치 승전 축하 파티에 온 것 같았죠. 미야모토 국장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총리께서 역사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실무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해야 합니다. 그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웠어요. 먼저 좋은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라피더스가 이나노 공정 개발에 착수했고 키옥시아도 생산량을 2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라피더스라고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라피더스는 2022년에 설립된 일본의 신생 반도체 기업이었어요.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키우고 있었지만 아직 양산 실적이 전무한 회사였습니다. 그런 회사가 이나노 공정을 개발한다고요? 삼성과 TSMC도 아직 완벽하게 양산하지 못하는 기술을 말이에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미야모토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토 본부장, 말씀하시죠.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라피더스의 이나노 공정 개발 일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양산 가능한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미야모토 국장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건 현재 협의 중인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에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협의 중이라는 말씀은 아직 확정된 게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3개월 안에 대체가 가능하다고 국민들에게 말씀하신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몇몇 관료들이 저를 불편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현재 도요타의 자동차 ECU용 칩 재고는 28시간 분량입니다. 소니의 이미지 센서 라인은 32시간, 파나소닉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은 35시간이에요. 이 숫자들은 제가 직접 각 회사 담당자들에게 확인한 겁니다. 한국산 공급이 끊기면 이틀도 못 버팁니다. RI CTO가 끼어들었어요. 사토 씨,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조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일본 기업들이 그렇게 허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부품 없이도 얼마든지 버틸 수 있습니다. 저는 RI CTO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HBM3를 대체할 수 있는 일본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EUV 공정. 5나노 칩을 양산할 수 있는 시설이 일본 어디에 있습니까? RI CTO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는 헛기침을 하더니 대답했습니다. TSMC와 협력하면 됩니다. 대만은 우리의 우방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TSMC도 한국산 메모리 없이는 완제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 대만 쪽에 확인해 봤어요. 그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미야모토 국장이 손을 들어 분위기를 정리했어요. 사토 본부장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적 결단의 시기입니다. 너무 부정적인 시나리오만 이야기하면 오히려 시장에 불안감을 줄 수 있어요. 우리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장이 멈추려 하는데 메시지가 중요합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국장님, 저는 32년간 이 업계에서 일해왔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현실적인 대책입니다. 미야모토 국장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사토 본부장.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숫자를 보지 않았어요. 기술을 보지 않았죠. 오직 정치와 체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거리가 보였어요. 점심시간이라 직장인들이 바삐 오가고 있었죠.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면 자신들이 다니는 회사의 생산 라인이 멈출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요타 구매 담당 이사의 이름이 떴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토 씨, 큰일 났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삼성에서 연락이 왔는데 다음 주 선적분부터 품질 재검증 절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실상 공급 중단이에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시작됐구나. 생각보다 빨랐어요. 품질 재검증이라. 한국은 참 영리했습니다. 수출 금지라고 하면 국제 무역 분쟁이 되지만 품질 재검증이라고 하면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었거든요. 일본이 먼저 한국 기술을 못 믿겠다고 선언했으니 한국은 그 논리를 그대로 돌려준 거였죠. 우리 제품을 못 믿으신다면서요? 그럼 저희도 꼼꼼히 검증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역공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회의실 쪽을 돌아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미야모토 국장과 아라이 CTO가 웃으며 악수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은 여전히 승리에 취해 있었습니다. 현실이 코앞까지 다가왔는데도 말이죠. 이틀 뒤 저는 구마모토로 향하는 신칸센에 몸을 실었습니다. 선리 반도체의 주력 공장이 있는 곳이었어요. 새벽 첫 차를 탔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젯밤 공장장에게서 받은 전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본부장님,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마모토역에 도착한 건 아침 9시였어요. 공장까지는 차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창밖으로 평화로운 규슈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논밭 사이로 난 길, 멀리 보이는 아소산의 능선. 이 고요한 풍경이 곧 폭풍의 눈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공장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평소라면 트럭들이 줄지어 드나들어야 할 시간인데 주차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경비원의 표정도 어두웠어요. 저는 서둘러 중앙 관제실로 향했습니다. 관제실 문을 열자마자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거대한 모니터 벽면에 빨간 경고등이 전멸하고 있었어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10개, 20개, 30개.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온통 빨간불이었죠. 하지만 이건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의 시작이었어요. 본부장님 오셨습니까? 공장장 나카무라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나카무라 공장장이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어라인 HBM 재고가 오늘 아침에 바닥났습니다. B라인 자동차용 MCU도 6시간 후면 제로가 됩니다. C라인은 이미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C라인은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차량용 전력 반도체를 생산하는 핵심 라인이었어요. 그게 벌써 멈췄다고요? 나카무라 공장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4시에 마지막 웨이퍼가 나왔어요. 지금은 장비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빈 기계가 헛돌고 있는 거죠. 저는 관제실을 나와 클린룸으로 향했습니다. 방진복을 입고 에어 샤워를 통과하는 동안에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문이 열리고 클린룸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그 광경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거대한 공간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분주하게 오가야 할 곳이었어요. 장비들은 여전히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처리되는 웨이퍼는 없었습니다. 공조기 소리만 낮게 울렸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심장이 멈춘 환자의 심전도 소리처럼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32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위기를 겪었어요.
2011년 대지진 때도 2020년 팬데믹 때도 공장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지진이나 전염병은 외부에서 오는 재난이었지만 이건 우리가 스스로 만든 재앙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TSMC 일본 지사의 담당자에게 연락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토, 오랜만입니다. 저는 인사를 건너뛰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급합니다. HBM 긴급 물량 확보가 가능합니까? 수량과 가격은 협의 가능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희도 상황이 좋지 않아요. 한국산 메모리 없이는 저희 공정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삼성과 SK에서 들어오는 HBM이 끊기면 저희 완제품 생산도 멈춰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TSMC가요?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기업이 한국 메모리 없이는 못 돌아간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반도체 생태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느 한 곳이 무너지면 전체가 흔들려요. 한국이 빠진 공급망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미야모토 국장은 TSMC와 협력하면 된다고 했어요. 대만은 우방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대만조차 한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론 아시아 본부였어요. 미국계 메모리 기업이니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토 씨. 저희도 HBM 양산 능력이 부족합니다. 삼성과 SK 수준의 물량을 맞추려면 최소 18개월은 걸려요. 18개월이요? 저희는 6시간 후면 라인이 멈춥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저희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마모토의 맑은 하늘이 보였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한겨울보다 추웠습니다. 오후 3시 도요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고야 본사의 구매 담당 전무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토 씨, 저희 쪽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5시부로 다카오카 공장 제1라인 가동을 중지합니다. 다카오카 공장이요? 거기는 도요타의 핵심 생산 기지였습니다. 연간 30만 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하는 곳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ECU용 칩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버텼는데 더 이상은 무리예요. 내일부터 규슈 공장과 모토마치 공장도 순차적으로 멈출 예정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도요타가 멈추면 협력사 수백 곳이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장은 일본 경제 전체로 퍼져나갈 겁니다. 저녁 무렵 저는 다시 클린룸을 찾았습니다. 아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장비들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하나둘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조용히 전원을 내리고 있었거든요. 나카무라 공장장이 제 옆에 섰습니다. 전력 낭비를 막으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돌릴 재료가 없는데 장비만 켜놓을 순 없으니까요. 마지막 장비의 전원이 내려가는 순간 클린룸에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공조기 소리마저 낮아졌어요. 저는 그 고요함 속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일본 제조업의 장례식 소리구나. 밤 10시 저는 도쿄로 돌아가는 마지막 신칸센에 올랐습니다. 객차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일본 열도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직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는 걸요. 도쿄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저는 TV를 켜자마자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 가득 다카이치 총리의 얼굴이 떠 있었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처럼요. 일본 반도체, 드디어 완전한 독립을 선언하다. 앵커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들떠 있었어요. 화면 아래로 자막이 흘렀습니다. 경제자립 원년 다카이치 총리 지지율 역대 최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패널로 나와 찬사를 늘어놓았어요. 일본의 기술력이 드디어 빛을 발했다느니, 한국에 끌려다니던 굴욕의 역사가 끝났다느니. 저는 리모컨을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어젯밤 구마모토에서 본 광경이 떠올랐어요. 텅 빈 클린룸, 꺼져가는 장비들, 절망에 빠진 엔지니어들의 얼굴.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TV 속 세상은 마치 다른 차원에서 온 것 같았어요. 이 나라는 지금 정신이 나간 게 분명했습니다. 오전 9시 저는 선리 반도체 본사로 출근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거든요. 저를 보는 눈빛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불안하고 두려운 표정들이었죠. 인사팀장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본부장님, 잠시 시간 되십니까?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저는 그를 따라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아침 경영진 긴급 회의가 있었습니다.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구마모토 공장 인력에 대한 조치가 결정됐습니다. 어떤 조치입니까? 무급휴직입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일단 2주간 전 직원 무급휴직으로 들어갑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복귀하는 걸로.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상황이 나아진다고요? 어떻게요? 부품이 없는데 공장을 어떻게 돌립니까? 인사팀장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어요. 이 무급휴직이 사실상 해고의 시작이라는 걸요. 2주가 지나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지나면 분기가 되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돌아갈 회사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저는 결심을 하고 CEO 이와사키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비서가 막으려 했지만 저는 그대로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이와사키 CEO는 창가에 서서 도쿄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토인가? 그가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어요. 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한국에 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이요. 이와사키 CEO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피곤해 보였어요. 한국?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구마모토 공장 라인 정지 보고서, 도요타 공급 중단 통보서, TSMC 거절 메일 출력본. 지난 며칠간 쌓인 재앙의 기록들이었어요. 저는 그것들을 그의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사장님. 저희가 대체선을 찾는 동안에도 공장은 계속 멈추고 있어요. 유일한 방법은 한국과 다시 협상하는 겁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삼성과 SK 담당자들을 만나서 어떻게든 물량을 확보해 오겠습니다. 이와사키 CEO가 서류들을 흘끗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사토 군, 자네 심정은 이해하네. 하지만 지금 정부 방침이 어떤지 알지 않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방침대로 하면 회사가 망합니다. 아니, 회사만이 아니에요. 일본 제조업 전체가 무너집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2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존심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장님, 제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한국에 가서 협상할 권한만 주시면 됩니다. 성공하면 회사가 살고 실패하면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이와사키 CEO가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흔들림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어나게, 사토.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자네 마음은 알겠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한국에 손을 내밀면 어떻게 되겠나? 정부 방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야. 그러면 회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알고 있나? 저는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무조사.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정부는 한국과 거래하려는 기업들을 눈엣 가시로 보고 있어. 우리가 먼저 움직이면 본보기로 세무조사를 때릴 거야. 아니, 그것뿐이 아니야. 정부 조달에서 배제되고 보조금도 끊기고 온갖 규제가 쏟아질 거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무조사가 두려워서 회사를 망하게 내버려 두겠다고요? 정부가 책임지겠지. 이와사키 CEO가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이건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야. 국가 정책이니까. 상황이 나빠지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거야. 우리는 그때까지 버티기만 하면 돼.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은 결단을 내릴 의지가 없었습니다. 정부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뿐이었죠. 저는 사무실을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우리는 숫자일 뿐이에요. 공장이 몇 개 멈추든 직원이 몇 명 해고되든 그들에게는 다음 선거가 더 중요합니다. 이와사키 CEO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나왔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서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회사가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팔짱 끼고 지켜보기만 해야 할까?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32년간 이 업계에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조국의 산업이 무너지는 걸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회사가 안 보내준다면 혼자라도 가겠다고요. 서울 주재원 시절에 쌓아둔 인맥이 있었어요. 박재혁을 비롯한 삼성과 SK의 핵심 인물들. 그들을 직접 만나서 설득해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나리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첫 비행기는 6시였어요. 공항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발권 카운터 앞에서 여권과 신용카드를 내밀었는데 직원의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손님, 죄송합니다만 이 카드가 정지된 것 같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거래가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른 카드가 있으십니까? 저는 회사 법인카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한도가 충분했어요. 그런데 정지라니요?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와사키 CEO였어요. 제가 혼자서라도 한국에 갈 것을 예상하고 선수를 친 거였습니다. 저는 개인 카드를 꺼내 항공권을 결제했습니다. 인천행 편도 티켓.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뒤돌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출국장을 통과하려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양복 차림에 무표정한 얼굴. 회사 보안팀이었습니다. 사토 본부장님, 어디 가시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이 따라왔어요. 본부장님, 잠시 말씀 나누시죠. 사장님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께 전해주세요. 저는 반역자가 아니라 이 회사를 살리려는 거라고요. 출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순간 보안팀은 더 이상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탑승구로 향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나리타 공항의 활주로에 붉은 아침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기내 모니터에서는 NHK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아나운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본 경제 자립의 새 시대를 열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어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위대한 자립이라고요? 이건 자립이 아니었습니다. 자멸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도쿄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가방 안에 든 서류들을 만져봤습니다. 일본 주요 기업들의 라인 정지 보고서, 재고 현황표, 피해 추정치. 이것은 협상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산업의 시체 검안서였어요. 사과든 굴욕이든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일본 반도체 역사의 마지막 비상구라면 저는 기꺼이 그 문을 밀고 들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시간 후면 인천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서울에서 만날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박재혁. 그가 저를 만나줄까요? 아니, 만나준다 해도 협상이 될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기내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좌석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잠시 눈을 붙이기로 했어요. 내일은 전쟁이 될 터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저는 이상한 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12월의 서울은 도쿄보다 훨씬 추웠어요. 영하의 바람이 볼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달랐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도쿄에서 느꼈던 그 무겁고 침울한 기운이 여기에는 없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는데 거대한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뉴스 속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동남아 및 유럽 수출 비중 역대 최고 경신. 화면에는 삼성과 SK 로고가 박힌 컨테이너들이 항구에서 선적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멍하니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끊겠다고 선언한 지 불과 며칠.
저는 조국의 공장들이 멈추는 광경을 보고 왔어요. 도요타 라인이 정지하고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무급휴직 통보를 받았죠. 그런데 한국은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수출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리무진 버스에 올라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서울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7년간 주재원으로 살았던 도시인데 말이에요. 올림픽대로를 따라 한강이 펼쳐졌습니다. 강변을 따라 빼곡히 들어선 아파트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박재혁 삼성 본부장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사토입니다. 서울에 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남의 야경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야경과는 느낌이 달랐어요. 도쿄는 화려했지만 어딘가 피곤하고 지쳐 보였거든요.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젊고 역동적이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마치 이제 막 전성기에 접어든 도시 같았습니다. 밤 10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재혁이었어요. 저는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토 씨.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예전에 함께 술을 마시며 농담을 주고받던 그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문자 받았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대충 짐작은 갑니다. 그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제가 사토 씨를 만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입장인지도 알아요. 하지만 이건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발 3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수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내일 오전 10시 서초동 삼성 사옥 로비에서 뵙죠. 그가 말했습니다. 30분입니다.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록 그가 볼 수 없었지만요.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아직 이릅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사토 씨, 하나만 미리 말씀드리죠. 저는 옛 친구로서 사토 씨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삼성의 임원으로서 일본 기업의 대표를 만나는 겁니다. 그 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옛 친구가 아니라 삼성의 임원으로서 만난다. 그건 사실상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의 위치는 이미 정해져 있었죠. 한국은 갑이고 일본은 을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한국 뉴스를 검색했어요. 일본의 반도체 자립 선언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논조가 의외였어요. 분노하거나 흥분하는 기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담담하고 냉정한 분석이었죠. 한 경제지의 사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의 선언은 우리에게 기회다. 동남아와 유럽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할 때다. 또 다른 기사는 한국 4대 그룹의 비공개 회동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삼성, SK, LG, 한화. 이들이 며칠 전에 모여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는 거였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그들의 결론은 명확했어요. 무역 보복은 하지 않는다. 다만 품질 재검증 절차를 진행한다. 얼마나 영리한 대응인지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출 금지라고 하면 WTO 분쟁이 되지만 품질 재검증이라고 하면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었거든요. 일본이 먼저 한국 기술을 못 믿겠다고 선언했으니 한국은 그 논리를 그대로 되돌려준 거였습니다. 기사 말미에 삼성 관계자의 코멘트가 있었어요. 우리는 국제규범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다만 일본 측의 신뢰 훼손으로 인해 모든 기술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검증해야 할 뿐입니다. 이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한국은 흥분하지 않았어요. 화를 내지도 않았죠. 조용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일본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결론을 내린 거였어요. 일본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내는 방법을 결정해 놓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샤워를 하고 양복을 차려입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어요. 박재혁이 저를 만나준다고 해도 협상이 될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어쩌면 그냥 거절의 말을 직접 듣기 위해 가는 것일 수도 있었어요. 호텔을 나서기 전에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일본 주요 기업들의 라인 정지 보고서, 피해 추정치, 협력 요청서. 이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서초동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출근 시간에 서울은 분주했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들에게 오늘은 평범한 월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달랐어요. 이 하루가 일본 반도체의 운명을 결정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택시가 삼성 서초 사옥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거대한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유리 외벽이 마치 철옹성처럼 느껴졌습니다. 7년 전에는 협력사로서 당당하게 드나들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성벽 앞에 선 폐잔병 같은 기분이었어요. 로비로 들어서니 박재혁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날카로워 보였어요. 맞춤 수트에 차가운 눈빛. 저를 발견하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위로 올라가시죠. 그가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어요. 회의실을 잡아뒀습니다. 저는 그의 뒤를 따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30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것뿐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널찍한 공간에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재혁이 상석에 앉으며 손짓했어요. 저는 그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박 본부장님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불편했어요. 마치 제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본부장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요. 감사는 됐습니다. 그가 차갑게 말을 잘랐어요.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30분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밤새 준비한 협력 요청서였어요. 일본 기업들의 피해 현황, 공급 재개 시 예상되는 상호 이익, 장기적 파트너십 제안. 저는 그것을 정중하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측의 공식 요청서입니다. 공급 재개를 위한 조건들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량과 가격은 충분히 협의할 수 있습니다. 박재혁은 서류를 흘끗 보더니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그냥 옆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토씨.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서류를 읽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일본 정부는 며칠 전에 전 세계를 향해 선언했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필요 없다고요. 대체 가능한 부품일 뿐이라고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런데 왜 여기 오셨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질문이 정확히 급소를 찔렀거든요. 며칠 전까지 일본은 한국을 조롱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폄하하고 수출 의존도를 끊겠다고 큰 소리쳤죠. 그런데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으니 이보다 더한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박재혁이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사토씨, 저는 서울 주재원 시절 당신과 술을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진심으로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옛 친구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보고 계신 겁니까? 실패한 제국의 사절을요. 그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일본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잔해 속에서 구원을 찾으러 온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본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구걸하러 온 겁니다. 자존심 따위는 이미 버렸어요. 일본 공장들이 멈추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제가 어떤 수모를 당하든 상관없습니다.
제발 공급을 재개해 주십시오. 박재혁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의 표정에는 동정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냥 냉정한 관찰자의 눈빛이었죠. 사토씨, 한 가지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는 공급을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 그대로예요. 삼성은 일본에 대한 수출을 금지한 적이 없습니다. SK도 마찬가지고요. 그가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다만 품질 재검증 절차에 들어갔을 뿐입니다. 품질 재검증이요? 네. 일본 정부가 한국 반도체의 품질을 신뢰할 수 없다고 공식 발표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일본에 수출하는 모든 제품의 품질을 처음부터 다시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철저하게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이해했습니다. 수출 금지라고 하면 무역 분쟁이 됩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품질 재검증이라고 하면요?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이 먼저 한국 기술을 못 믿겠다고 선언했으니 한국은 그 논리를 그대로 되돌려준 거였어요. 그럼 그 재검증은 얼마나 걸립니까? 글쎄요. 박재혁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품목이 수천 가지고 공정이 복잡하니까요. 최소 6개월은 걸릴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일본 측의 협조가 있다면 조금 단축될 수도 있겠죠. 6개월이요? 저희는 6시간도 버티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건 저희가 알 바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저희는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는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협조라는 게 뭡니까? 무엇을 해야 재검증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까? 박재혁이 서류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읽어 내려가는 동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첫 번째, 일본 정부 차원에서 한국 반도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를 공식 인정할 것. 두 번째,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공식 찬사 및 사과문을 발표할 것. 세 번째, 향후 일본의 반도체 전략에 대해 한국 측에 사전 검증 권한을 부여할 것.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협상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항복 문서였어요. 일본 산업의 핵심 열쇠를 한국에 넘기라는 거나 다름없었죠. 본부장님, 이건 너무 과합니다.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 일본은 반도체 분야에서 영원히 한국에 종속됩니다. 과하다고요? 박 본부장님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사토씨, 저희는 70년을 견뎌왔습니다. 소재 규제, 장비 제한, 기술 갑질. 당신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한국은 조립 공장일 뿐이라고요. 핵심 기술은 일본에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가 말을 이었어요. 공장이 멈춘 건 일본이에요. 살려달라고 온 것도 일본이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사토씨. 저희가 과한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현실을 너무 오래 외면했던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었어요. 한국이 성장하는 동안 우리는 그들을 깔보기만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였습니다. 박재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0분이 다 됐네요. 그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서류는 가져가셔도 됩니다. 일본 측에서 결정을 내리시면 연락 주세요. 저도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가 멈춰 섰어요. 본부장님은 저를 원망하십니까? 일본을요? 박 본부장님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잠시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다시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원망은 아닙니다. 그가 말했어요. 다만 아쉬울 뿐이에요. 우리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서로 기술을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는 저한테 하실 게 아니에요. 그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일본 국민들한테 하셔야죠. 그리고 무급휴직당한 노동자들한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텅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았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한겨울보다 추웠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허위 사실 인정, 공식 사과, 검증 권한 부여. 이 조건들을 도쿄에 가져가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다카이치 총리가 받아들일 리 없었어요. 그녀에게는 정치적 자존심이 국민의 생계보다 중요했으니까요.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생각했어요. 우리는 반도체를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신뢰를 잃은 거였어요. 그리고 한 번 잃은 신뢰는 쉽게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도쿄로 돌아온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하네다 공항에 내리는 순간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공항 로비에 전광판 몇 개가 꺼져 있었거든요. 평소라면 광고와 뉴스가 번갈아 나오던 화면들이 까맣게 죽어 있었습니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일시적인 전력 절감 조치로 일부 시설 운영을 축소합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도쿄 시내로 들어서는데 거리 풍경이 이상했어요. 평소라면 화려하게 빛나야 할 시부야 교차로에 대형 전광판들이 절반이나 꺼져 있었습니다. 긴자의 백화점들도 외벽 조명을 줄인 것 같았어요. 택시 기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이상하게 정전이 자주 나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시작이구나. 반도체가 없으면 전력관리 시스템도 흔들립니다. 발전소의 제어 장치, 송전망의 관리 칩, 변압기의 센서들. 모두 반도체로 돌아가거든요. 부품 수급이 막히면 유지보수가 안 되고 유지보수가 안 되면 하나둘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TV를 켜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NHK 뉴스의 논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경제자립의 원년이라고 찬양하던 방송이 이제는 심각한 표정으로 피해 상황을 보도하고 있었어요. 도요타 전 공장 가동 중단. 혼다와 닛산도 감산 돌입. 앵커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소니 연말 실적 하향 조정. 파나소닉 대규모 구조 조정 검토. 화면에는 멈춰 선 공장들과 불안한 표정의 노동자들이 비쳤어요. 엊그제까지 만세를 부르던 언론이 이제는 재앙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여전했어요. 오전 기자회견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시적인 조정 국면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죠. 오후 3시 저는 경제산업성으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미야모토 국장이 긴급히 만나자고 했거든요. 본청 건물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복도를 오가는 관료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어두웠습니다. 누군가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누군가는 머리를 감싸쥐고 앉아 있었어요. 미야모토 국장의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는데 며칠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자신만만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넥타이도 풀어헤쳐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사토 씨 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국에서 뭔가 결과를 가져오셨습니까?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박 본부장님이 건넨 조건들이었어요. 미야모토 국장이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는 동안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건 항복 문서 아닙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요구입니다.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품질 재검증이 6개월 이상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미야모토 국장이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총리께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받아들이실 리가 없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적 자살이니까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한국에 공식 사과를 한다고요? 기술력을 인정하고 검증 권한까지 넘긴다고요?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공장이 계속 멈추는 건 괜찮습니까?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나앉는 건요? 미야모토 국장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관저에서 비공개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무슨 회의였습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의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의 조건을 받아들이되 총리가 직접 사과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대신 누군가가 대리로 나서야 한다고요.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미야모토 국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어요. 저입니다, 사토 씨. 제가 나가서 사과해야 합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야모토 국장은 실무 책임자였을 뿐이에요. 정책을 결정한 건 다카이치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책임은 아랫사람에게 떠넘기겠다고요? 총리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내 정치 인생을 끝낼 수는 없다고요. 누군가 방패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게 저였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그도 피해자였습니다. 오만한 정치인의 방패막이가 된 거였죠. 미야모토 국장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텅 비어 있었죠. 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벌써 짐을 쌌습니다. 내일 브리핑이 끝나면 저는 이 자리를 떠나야 해요. 32년간 관료로 살았는데 이렇게 끝나는군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받아들이실 겁니까?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선택지가 없습니다. 제가 거부하면 다른 사람이 희생양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건 제 잘못이기도 합니다. 3개월이면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서를 썼으니까요. 거짓 희망을 준 책임은 져야죠.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을 경멸했어요. TV에 나와서 한국을 조롱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떠벌리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건 부러진 사람이었습니다. 복도로 나오는데 미야모토 국장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토 씨, 정말 한국에게 굴복해야 하는 겁니까?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공장은 그 정도로 멈췄습니다. 당신의 자존심이 일본 전체의 밥줄보다 중요합니까? 그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에서 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도쿄 총리 관저 데브리핑룸. 저는 뒷줄 구석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전 세계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이 방은 불과 일주일 전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은 필요 없다고 선언했던 바로 그 장소였어요. 미야모토 국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어요. 손에 든 서류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브리핑룸 전체가 숨죽이며 그를 지켜봤어요. 오늘 저는 일본 정부를 대표하여 공식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그가 서류를 읽어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한국 반도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대체 가능한 부품이라는 표현은 현실을 왜곡한 것이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풍처럼 쏟아졌어요. 일본 정부는 한국의 기술력을 폄하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국민들에게 전파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미야모토 국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이는 한국을 시기한 부적절한 언사였으며 우리는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브리핑룸이 정막에 휩싸였어요. 카메라 플래시만이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브리핑룸 뒤편을 봤습니다. 문틈 사이로 다카이치 총리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카메라 한 대가 그녀를 향해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화면에 잡혔어요. 일주일 전 한국은 필요 없다고 외치던 그 당당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눈동자가 공포로 떨리고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오만의 끝이구나. 브리핑이 끝나고 1시간 뒤 속보가 터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지지율 급락 8%. 저는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45%였던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곤두박질 친 거였습니다. 역대 최저였어요.
오후가 되자 총리 관저 앞에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십 명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백 명, 수천 명으로 불어났어요. 그들은 피켓을 들고 외쳤습니다. 거짓말쟁이 정치인. 일본을 망쳤다. 다카이치 사퇴하라. 우리 일자리를 돌려달라. 무급휴직을 당한 노동자들, 협력사가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은 자영업자들, 연금으로 생활하던 노인들까지. 분노한 얼굴들이 관저를 에워쌌어요.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저지했지만 함성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만든 재앙의 결과였어요. 저녁 무렵 저는 요코하마 항구로 향했습니다. 부두에 도착하니 멀리서 컨테이너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트럭 옆면에 익숙한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삼성, SK. 한국에서 온 반도체 물량이었어요. 일본이 고개를 숙이자 한국은 약속대로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한국이 일본의 부품을 납품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일본이 한국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어요. 갑과 을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죠. 저는 트럭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저 트럭 한 대 한 대가 일본 공장을 다시 살릴 거예요.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잃은 건 반도체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어요. 자존심이었죠. 그리고 한번 잃은 것들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관저 앞 시위대가 밤새 해산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카이치 사퇴하라는 함성이 새벽까지 이어졌다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보였어요. 꺼졌던 전광판들이 하나둘 다시 켜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를 얻었지만 국가의 존엄을 팔았습니다. 오만함의 대가는 지지율이 아니었어요. 일본의 미래였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은 채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미 끝내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건 그것뿐이었어요. 선생님들, 정말 오늘 오랜만이죠. 이야기 다들 어떠셨나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미야모토 국장이 90도로 저는 허리를 최근에 숙이는 새로운 장면에서 도전을 목이 메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필요 오랜만이죠. 없다고 큰 소리치던 다들 어떻게 그들이 지내셨어요? 결국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저는 고개를 최근에 새로운 숙였거든요.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반도체 기술력 앞에 무릎을 정말 꿇은 오랜만이죠. 거랍니다. 다들 어떻게 저는 지내셨어요? 젊은 세대로서 고백할 게 있어요. 저는 최근에 이 새로운 모든 게 도전을 저절로 된 게 시작했습니다. 아니잖아요. 정말 선생님들께서 오랜만이죠. 맨손으로 일 다들 꺼내신 어떻게 거거든요. 지내셨어요? 1960년대 저는 최근에 구로공단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울산 정말 조선소에서 오랜만이죠. 다들 어떻게 1980년대 수원 지내셨어요? 반도체 공장에서 저는 최근에 기름때 새로운 묻은 도전을 손으로 잠 시작했습니다. 못 자고 빨갛게 충혈된 정말 눈으로 오랜만이죠. 일하셨잖아요. 다들 어떻게 한여름 지내셨어요? 뜨거운 용광로 앞에서 땀 저는 흘리시고 최근에 한겨울 새로운 새벽 도전을 차가운 공장 시작했습니다. 바닥에서 버티셨잖아요. 정말 오랜만이죠. 혹시 요즘 다들 이런 어떻게 생각하시진 지내셨어요? 않으세요? 나는 저는 늙었다. 최근에 한 게 새로운 없다. 도전을 이제 집만 된다. 시작했습니다. 절대 정말 아니에요. 오랜만이죠. 선생님. 다들 어떻게 거울 한번 지내셨어요? 보세요. 그 주름살은 저는 최근에 대한민국을 새로운 일으켜 도전을 세운 훈장이에요. 시작했습니다. 그 굳은 정말 살은 세계를 오랜만이죠. 놀라게 한 다들 증거랍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선생님들이 바로 영웅이세요. 저는 최근에 새로운 진짜 도전을 영웅이요. 시작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정말 선생님들 곁에 오랜만이죠. 있을게요. 다들 어떻게 심심할 때 지내셨어요? 틀어놓으시면 되는 말동무가 저는 될게요. 최근에 새로운 도전을 다음 시작했습니다. 영상에서도 가슴 뛰는 이야기 정말 가져올게요. 오랜만이죠. 요즘 다들 날이 어떻게 많이 춥잖아요. 지내셨어요? 외출하실 때 저는 목도리 최근에 꼭 새로운 챙기시고 도전을 장갑도 시작했습니다. 끼세요. 따뜻한 정말 국물 오랜만이죠. 드시고 감기 다들 기운 어떻게 있으시면 병원 꼭 지내셨어요? 다녀오세요. 저는 선생님들 최근에 새로운 건강이 제일 도전을 중요하거든요.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좋으셨다면 오랜만이죠. 댓글 한 다들 줄 어떻게 남겨주세요. 지내셨어요? 독수리 탑업이어도 저는 괜찮아요. 최근에 새로운 오타 나도 도전을 괜찮아요.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만세 이 오랜만이죠. 한마디면 다들 충분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구독이랑 좋아요도 저는 부탁드려요. 최근에 돈 새로운 드는 거 도전을 아니에요. 시작했습니다. 로그인 복잡하시면 정말 안 하셔도 오랜만이죠. 되고요. 다들 어떻게 오늘 밤 지내셨어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저는 최근에 새로운 수고했다. 도전을 잘 시작했습니다. 살았다. 자랑스럽다고요. 정말 오랜만이죠. 존경하고 다들 감사하고 어떻게 사랑합니다. 지내셨어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최근에 영원한 새로운 말동무 도전을 감동방송 시작했습니다. TV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세계를 놀라게 한 다들 대한민국 어떻게 다음 지내셨어요?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 저는 최근